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오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좀 하느라고 오늘 좀 늦게 경제 시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6월 11일 아침입니다. 국민의힘의 30대 이준석 대표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43.8% 득표율로 헌정사상 조유의 제1야당 대표의 30대 당대표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국민들, 특히 2030, 40 세대들의 세대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게다가 집값은 급등하고 하면서 분노와 절망에 가득 차서 영끌을 해서 집을 산다든지 코인을 산다든지 뭐 이런 그냥 청년들의 16% 정도만 정규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추락하고 있는 2030, 40 세대들의 세대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이 야당에게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지상 과제는 대선 승리입니다.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야당부터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대 교체만으로서는 안 되고 더 이상 우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파가 대동단결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 국회의원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또 젊기 때문에 계파의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파를 초월해서 오직 대선 승리라는 목표로만 생각하면서 첫 번째도 대선 승리, 둘째도 대선 승리, 셋째도 대선 승리만 생각하면서 완전 계파를 초월해서 어느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야당의 대통령의 후보에 적합한가만 생각하고 이번 9, 10월에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것이 이준석 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입니다. 최고위원회도 조수진, 배현진 등의 이제 초선 의원들이 여성 초선 의원들이 선임되면서 당이 더욱더 젊어지고 혁신이 가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오늘 대통령께서 부부동반으로 영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지금 바이든은 흠집난 미국과 유럽 간의 동맹부터 복원해서 반중 연합군의 세를 불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도 민주국가들의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G7 플러스 3 미국을 중심한 G7과 그다음에 한국, 인도, 호주를 연결하는 그런 D10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10의 동맹을 구축해서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응한다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11월 오늘부터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제 10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의 존슨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대서양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신대서양 헌장은 과거 루즈벨트와 처칠이 대서양 헌장을 발표한 지 80년 만에 대서양 미국과 영국 간의 동맹을 통해서 당시에는 80년 전에는 러시아의 팽창에 대응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는 그런 동맹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상선언에서 대만을 맹계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만 해협의 중요성을 논의함으로써 민주진영을 연대해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시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G7 플러스 3, D10을 구체화하는데 문정부의 대응은 역시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G7 개최 직전에 중국 기업 제재 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키면서 서방 제재에 맞서는 법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치우치 말라는 어제 미국, 중국 왕이 외교장관의 우리나라 정의용 외교장관의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좀 협박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지금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왕이 외교장관, 정의용 외교장관을 그 당시에 대만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정의용 외교장관을 대만이 바라보이는 중국의 셔먼까지 불러서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G7 정상회담에 출국을 바로 하루 앞둔 어제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정의용 외교장관과 통화를 해서 미국에 치우치지 말라 하는 그런 경고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이 잘못하면 중국으로부터 계속 업수위 여김을 당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G7 플러스 3 민주동맹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왔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여당은 그동안 운영해왔던 부동산 특위를 오늘 하게 되는데, 상위 2% 종부세를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다만 공제 수준을 9억으로 할 것인가 11억 원을 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시세 차익이 클수록 공제율을 축소해서 양도세를 더 부과한다.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을 축소한다. 이런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을 축소한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더 거둬가려고 하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동산 세제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세금 아닌 거두는 데만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집에 오래 살면서 할수록 더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되는데 더 양도세 공제율을 축소한다는 이런 세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며칠 전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를 본 건데, 지금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는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의 경우에 과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양도를 못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안전진단이 통과하면은 양도를 못하게 하는 법인데, 사실상 소급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대충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10년 동안 집을 팔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값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서울의 집값을 많은 규제가 속출하면서 지방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분당이나 성남 분당이나 수원 영통이나 이런 쪽에 40평대가 30억을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고요. 가천이나 의왕의 30평 초반대 아파트들이 20억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정말 굉장합니다. 이게 무슨 뭐 분당이나 수원 영통지구 광교 쪽에서 40평대가 30평대를 30억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완전히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최저 분양가로 살 수 있는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의 6 내지 16%만 내고 10년 정도 임대로 살고 나면 나중에 최초의 분양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 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낮아서 사업자들의 시행 참여가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행사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세종 특공을 챙긴 국민연금 임직원들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반년 내에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전 세종과 세종을 옮겨가면서 대전 세종 바로 그 가까운데 그런데도 107명이 특공을 받았는데 그중 68명은 바로 반년 내에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직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세종 특공이 공무원들의 특혜만 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당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여당 12명의 부동산 투기가 밝혀졌는데 탈당을 불복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제고통지수가 10년 만에 최고다. 경제고통지수는 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런 경제고통지수가 10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다. 지금 실업도 고공행진이고 물가도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민생이 고통지수가 최고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그런 정부 여당은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 내년 대선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민생 문제 마지막 1년이라도 집중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드디어 20%를 돌파했습니다. 1,000만 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63%, 미국이 59%, 영국이 51%, 독일이 45%, 프랑스가 4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도 20%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령층에 집중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백신이 지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백신이 나오는 만큼 코로나도 변이가 계속 확대되고 새로운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대응할 그런 백신이 더 필요하다. 백신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넘으니까 인플레이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소비가 안 되고 있던 인플레이션이 크게 확산되면서 모든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유동성 축소 시기는 언제인가? 중산층에 미칠 영향, 예컨대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이런 데 묶인 돈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경기는 침체되는 가운데서 금리를 올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5월 물가 상승률이 5.0%가 나왔습니다. 원래 4월은 4.이고 5월은 4.7 정도로 예상을 해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은 5.0%가 나오면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시기가 원래 연준이 계획했던 것보다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파월을 연준 의장은 눈치 보는 스타일이다. 물가가 심각해도 제 손으로 유동성 파티를 안 끝낼 것이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파월의 그 정책 운영 행태를 보니까 상당히 비둘기 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이제 통화정책은 때를 놓치면 버블이 되고요. 너무 빨리 하면은 또 경기 상승 동력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중앙은행은 아주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많이 채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적시에 지금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완 축소하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버블을 방지해야 되고 또 경기 상승 동력을 갑자기 훼손해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티가 끝나기 전에 잔을 치우는 것이 통화정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파티가 완전히 무르익으면 그것이 바로 버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티가 끝나기 전에 잔을 치워야 되는데 파월의 성향이 그렇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입 물가도 지금 5월달 수입 물가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입 물가가 전월비 2.6%나 올라갔다. 그런 얘기고요. 한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금 5월 물가 상승률이 2.6%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전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받아 소비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인플레 압력이 증대된다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주열 하는 총재는
어제 한국은행 71주년 창기념사에서 이제 확장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반기에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36,0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그래프가 상당히 횡보를 보이다가 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횡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더리움도 장기적으로 횡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UB 업비트 마켓 인덱스나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국에서 크게 3,700만 원대 하락했다가 지금은 4,322만 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291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코인 거래소가 9월 24일 날부터 시행되는 특검법을 앞두고 은행에 거래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 계좌 발급받고 있는 데가 4군데밖에 없거든요, 거래소가. 근데 부산은행이 좀 더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계좌를 발급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어 왔었는데 부산은행마저 위험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그 은행 계좌 거래 계좌 발급 은행에다가 이상 징후나 자금 시탁 방지를 발견해서 보고하러 가니까 은행이 그렇게 할 CPU 컴퓨터라든지 장비나 인력이 보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험이 너무 크다 해서 거래 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서 거래소들이 지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상자산은 앞으로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로 시장 충격을 줄여한다는 그런 건의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스위스의 바젤에 있는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위험 가중치 1250%를 부과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덜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는 횡보를 보이는 가운데 순환매, 유동성 기업에서 대행주의 숨고르기를 하자 소외주를 쫓아서 순환매를 하는 그런 그 가운데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카카오가 시총 톱4에 네 번째 큰 시총에 등극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시총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네 번째 등극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SKT가 주식을 5대1로 액면 분할하면서 현재 30만 원대인데요. 5대1로 분할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SKT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SKT도 삼성전자처럼 국민주가 될 전망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SKT도 통신사와 지분 투자사로 이게 분할을 한다. 인적 분할을 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다우존스도 지금 약간 특히 나스닥이 약간 올랐어요. 나스닥이 지금 0.78% 올랐는데 이번에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이것이 전년 동기에 기저효과가 크다. 그래서 연준이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주가가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카카오의 손보가 어제 10일 날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어제 토스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인가가 났고 또 카카오의 손해보험 회사도 예비인가가 나면서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에서 출발해서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이제 증권도 이제 출범했고 작년 2월에 카카오 증권이 출범했고 이제 2022년경에 카카오 보험이 출발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보험 이런 식으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전문으로 하는 카카오 벤처스 이렇게 전방위적인 금융 시스템을 종합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토스도 토스의 간편송금 회사 토스가 토스 페이먼트 지급결제죠. 그다음 토스 인슈런스 보험 그다음에 토스뱅크 토스 이렇게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중국의 옛날에 알리바바 그룹에서
은행증권, 보험, 카드를 모두 하던 신용 분석까지도 했는데 그런 것 같이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속도로 되고 있는 진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 P2P 업체가 이번에 새롭게 법이 바뀐 이후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을 바뀐 이후에 최고시 승인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P2P 업체는 대출 누적액이 11조 4천억에 달할 정도로 한 1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종래에는 P2P 업체를 연계 대부분 간주해 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명실공히 금융업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새로 세 군데가 인가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인가를 받겠지만 100여 개의 P2P 업체 중 상당수는 문을 닫거나 대부업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현재 가계나 기업 부채가 GDP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계와 기업 부채가 이미 GDP를 추월했죠. 왜냐하면 가계 부채는 $1,700, 1,700조 원을 넘었었고 기업 부채도 1,600조 정도니까 현재 GDP가 약 2,000조 정도 되거든요. 벌써 넘었었습니다. 근데 가계 부채만 해도 이제 현재 GDP의 약 103%다 이렇게 나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이렇게 200% 돌파하면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약 한 135% 되는 것이 지금 100%로 떨어져서 미국 경제가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 민간 소비가 결국은 어느 나라든지 민간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어요. 2008년도에 143%였던 거 지금 200%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계속 진작이 안 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됩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 하위 20%의 서민빚이 1%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 하위 계층의 빚이 지금 5.3% 증가했다. 그러니까 하위 계층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서민의 정부라고 얘기했지만은 계속 소주성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급등시키고 하면서 자영업이라든지 영세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사람을 추가 채용하지 못하면서 서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하위 20% 계층의 빚이 증가하는 것이 1%밖에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5.6%나 증가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가계부채 이렇게 늘면 민간 소비가 위축돼서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 노조에서는 7월달 파업 투쟁을 한다. 하투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겨우 좀 경기가 코로나에 좀 벗어나 살아나려고 하는데 사실은 또 노조의 투쟁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동안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커서 5월까지 근로손실지수가 전년 대비 62%가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던 공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을 39% 줄였다. 왜냐면 이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청년들에게만 피해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정부에서 영업이익이 70%나 영업이익이 줄고 인건비는 21%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그 결과 397조 원, 2016년에 363조에서 397조 원까지 증가했다. 그런 얘기. 공개 영업이익은 2016년에 27조가 났으나 작년에는 8조밖에 나지 않았다. 결국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인건비가 2016년에는 9조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11조 8천억까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부채는 급증하는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써왔는데 결국은 다 도로함이 탑으로 되고 부채는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지금 대만의 TSMC가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미국이 지금 한국을 계속 거론합니다만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서 소극적인 가운데 미국과 대만과 일본을 연결하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려고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대만의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도 건설하고 연구개발센터도 투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대지 전 장관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2년만 뒤쳐져도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2년만 뒤쳐져도 회사가 망하는데 한국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7년이 걸립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2년밖에 안 걸리는데 5년에 더 걸린다. 그 주로 이제 그 지역 민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에 정부가 나서 줘야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네이버 같은 빅테크도 이제 반도체 설계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K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센서나 AI 사업의 연내 예비 타당성 검사를 완료할 것이다. 그런 정부의 정책도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의 삼성의 이미지 센서,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모바일 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요한데 이미지 센서 또 자율주행차 같은 데 필요한데 이미지 센서 한국이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이 20% 가까이 좀 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9년에 17.8%이던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이 19.6%까지 올라왔다. 그런 얘기인데 그 대신 소니가 조금 비율이 줄었는데 여전히 소니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이 두 번째인데 한 20%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도심 항공교통, 항공 모빌리티가 이제 어제 아직은 뭐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가상 세계를 통해서 뭐 선을 보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상암동에서 코엑스까지 10분 만에 출근이 가능한 그런 것을 선보였다는 얘기고요. 수소 연료전지가 결국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 될 거다. 우리나라 드론 같은 경우에 수소 연료전지를 쓰면은 드론이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할 수가 있다. 그 실용성이 훨씬 제고된다는 것이 그런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가 미래 모빌리티의 드론이나 로봇의 진가를 보일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요. 재생에너지는 결과적으로 태양광은 산림을 파괴하고 풍력은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녹색 갈등만 유발할 것이다. 결국은 수소가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런 주장도 나오면서 울산의 원전 12기가 몰려있기 때문에 수전에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최적지가 돼서 울산이 결국은 수소 메이커가 될 가능성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기상어 굉장히 많이 떴죠. 백악관에서 공연이 되기도 했고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인용을 해서 유명해진 아기상어가 스마트 스타디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핑크퐁 아기상어 이런 캐릭터 문화 K 컨텐츠가 굉장히 앞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 임기를 1년도 안 넘겨뒀는데 10년 만에 한 번씩 방향을 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그 좌파의 교육 정책을 그야말로 좀 알박자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의 40년 넘는 평균화 정책 때문에 또 대학에 뭐 반값 등록금 14년째죠. 그렇게 되면서 수월성 있는 우수 인재가 양성되지 않아서 지금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나 뭐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에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좌파 정책 교육 정책을 앞으로 고착화시키고자 이제 국가교육부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입건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원인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 수사와
한명숙 위정교사 감찰 방해 의혹 뭐 등인데요. 지금 공수처의 1호 수사가 지난번에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수사를 한 데 대해서 여권의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걸 아마 좀 어느 정도 형평을 가져오고자 하는 정책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가 뭐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무튼 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입건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권 주자의 발목 잡기 수사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1야당 당 대표의 30대 이준석 대표가 선임되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 돌풍이 내년 정부 교체까지 이어지기를 질 것인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중국 팽창 정책, 팽창 야욕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동맹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인 영국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 과연 G7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